안녕하십니까. 네. 2011년도 1회차 반응공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1번 문제 읽어볼게요. A에서 R이 되는 액상 반응에 대하여 25도에서 평형상수 K가 300이고 반응열 엔탈피가 이렇게 된다. 평형 전환율은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평형 전환율이랑 평형 상수에 대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엔탈피에 대해서 주어졌고요. 그러면 평형 상수랑 평형 상수값이랑 상수값과 반응열 엔탈피가 나왔는데 이럴 때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냐? 평형 상수랑 엔탈피 나왔을 때는 여러분 아레니우스식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레니우스 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깁스 에너지 마이너스 RT LNK 이 공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레니우스식은 평형 그 속도 상수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에 관한 식이죠. 활성화 에너지를 반응열이랑 같다고 놓으시고 뭐 풀으셔도 결국 공식은 같지만 맞지는 않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지금 평형 상수와 평형상수 K와 반응열 엔탈피 델타 H의 관계는 이 깁스 자유 깁스 에너지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러면 자유 깁스 에너지에서 평형상수 K 값은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왼쪽 텀이 깁스 에너지죠. 그러면 이 깁스 에너지가 델타 H랑 같을 때 델타 H와 K와의 관계가 있을 텐데, 델타 G의 정의는 깁스 에너지, 자유 깁스 에너지의 정의는 표준 상태에서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가 K가 평형상수죠. 그냥 상수가 아니라 평형상수, 속도상수가 아니라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델타 G 때의 값도 G 값도 평형일 때에 G 값을 넣어줘야 되고, 평형일 때 델타 G, 평형일 때 델타 H, 평형일 때 델타 S인데 평형일 때 델타 S 값은 0이 됩니다. 더 이상 상태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이 돼서 결국 평형일 때 델타 G와 델타 H가 같고,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델타 H로 놓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하셔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델타 LN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가 되고 LNK1은 마이너스 RT분의 RT1의 델타 H, LNK2는 마이너스 RT2분의 델타 H. 위 공식에서 아래 공식을 빼시면 LNK2분의 K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이 되겠죠. 결국 아레니우스 식이랑 똑같이 되는데 이 텀이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델타 H로 바뀝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 아레니우스식 대입하시고 푸신 분들도 많을 텐데 델타 H랑 델타 E랑 활성화 에너지랑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델타 G 깁스 에너지 공식으로부터 유도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해당되는 25도의 평형상수가 300. 그러면 여기에 25도 넣고 평형상수 300 넣고 25도에 해당되는 값 넣고, 델타 H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 넣고 75도에서 T2를 75도로 넣으면 K2는 결국 75도에서의 평형상수일 것이고, 우리는 이 값을 구해보면 3.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평형상수로부터 평형 전환율을 얻어야 되고, 평형상수와 평형 전환율의 관계는 여기다 적어보시면 평형상수 K는 K2분의 K1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가 되고, 이것은 CA,E CR,E 평형에서의 A의 농도와 평형에서의 R의 농도의 B가 되고, 이 값은 CA,0 1-XA 분의 CR,0
플러스 CA, 0 XA. 여기 다 평형일 때의 전환율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처음에는 CR0는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CA0와 CA0 분모 분자 텀이 약분이 돼서 결국 1-XA 2 XA2가 되고 이 값이 지금 3.8이라고 하네요. 3.8일 때 XA2를 구해주시면 정답은 3번 79입니다. 1번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아레니우스식 넣으셔서 푸시면 안되고 아레니우스식과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식 차이점을 하시고 언제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가 같냐, 평형 반응일 때 정의에 의해서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가 같다 라고 넣으시고 공식 유도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네. 1번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평형 상수와 그냥 상수, 그 다음에 델타 G,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관계를 잘 정의하셔야 어려운 문제도 틀림없이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TR 단일 반응에서 액상 반응 A인 1차 반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CSTR 1차 반응이고 CSTR 1차 반응에서 DA 상수가 2라고 주어졌네요. 그때 전환율은 CSTR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바로 공식 적어주시면 K타운은 1-XA분의 XA 값이 되고 이때 왼쪽 텀이 DA 상수죠. DA 상수가 2래요. 그냥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XA는 0.67이 나오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네, 다음 10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문제. 다음과 같은 기초반응이 동시에 진행될 때 기초반응이라고 하네요. 기초반응. 가장 유리한 반응 조건은 A 농도를 높인다, B 농도를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바로 선택도고 우리의 목적은 R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도 RS분의 RR과 RT분의 RR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RS분의 RR 값은 지금 기초반응이기 때문에 K2분의 K1이 되고 CB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는 K3분의 K1 CA가 되겠네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선택도를 높이는 선택도를 높이는 것이고 선택도를 높이려면 CA 농도와 CB 농도를 높여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CA와 CB 농도를 모두 높인다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목적하는 생성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항상 선택도 개념 이용하셔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4번 문제. 균일한 기상반응 A는 3R에서 반응계 60% A와 40% 비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확장인자는 얼마인가? 확장인자 시그마 A. 바로 확장인자를 물어보니까 확장인자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인자 시그마 A는 YA, 0 델타가 될 것이고 YA, 0인데 초기에 공급되는 반응물에서 A의 분율이니까 60%의 A니까 결국 10분의 6이 될 것이고 델타 값은 3-1 1이 돼서 2가 되겠습니다. 결국 답은 1.2가 될 것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쉬운 문제였고요. 확장인자 바로 쓰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 네. 기상 1차 촉매 반응 1차 반응인데 촉매 반응이라고 하네요. 이거에서 유효인자가 0.8이다. 이것일 때 촉매 기공 내에 촉매 기공 내에서의 A의 평균 농도와 표면에서의 AS 복합체의 농도의 비를 물어봤네요. 그럼 먼저 유효인자 촉매일 때 유효인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유효인자는 RA 분의 RA 프라임이 되네.
RA가 무엇을 의미하냐? RA는 저항, 확산 저항이 없을 때의 반응 속도이고 RA 프라임은 확산 저항이 있을 때의 반응 속도예요. 그러니까 확산 저항이 없을 때의 반응 속도가 이상적인 반응 속도일 것이고 확산 저항이 있을 때의 반응 속도가 현실에서의 반응 속도인 것이 되어서 이상적인 촉매에서의 반응 속도분의 현실에서의 반응 속도 B라고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유효인자가 클수록 좋은 것이고 작을수록 나쁜 것이겠죠. 촉매의 효율이 좋지 않다고. 촉매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CA바와 CAS를 물어봤어요. CAS는 A 반응물 S와 촉매가 붙어 있는 농도를 말하고 촉매 표면의 농도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촉매 표면에서 이미 촉매 A와 표면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공 내에서 평균 농도 A의 농도는 기공이 촉매 한 기공을 확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보면 이 안에 A 분자가 떠다닐 것인데 A 분자 이외에도 다른 대기 중에 다른 입자들과의 저항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CA 반은 저항이 있는 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유효인자는 CAS분의 CA바의 비율로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유효인자가 0.8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CAS분의 CA반은 0.8. 답은 2번입니다. 혹시 문제 푸실 때 유효인자가 뭐고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0.8 같으니까 네, 적어주시면 문제는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유효인자의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유효인자 문제는 13년도에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06번 문제 자동 촉매화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그러면 자동 촉매화 반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동 촉매화 반응은 반응식이 이렇게 되고 반응의 결과 생성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과 반응하여 반응을 더욱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이 많이 생성될수록 반응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때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RA CA 반응물 A의 농도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보시면 이 그래프 개형을 외우셔야 돼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고 자동 촉매 반응에서 그러면 자동 촉매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이 점일 것이고 이 점에서의 이 점은 DCA 분의 D-RA 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만족하는 반응물의 농도는 CA와 CR의 농도가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A와 R의 농도가 같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이 그래프 개형 언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것을 알기 위한 수식은 이렇게 되고 그때 반응물의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07번 문제 풀어볼게요. 107번 문제 다음과 같은 연속 반응에서 각 반응이 기초 반응이래요. 기초 반응일 때 R의 수율을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것 것인데 연속 반응이죠. 연속 반응이면 A가 B가 R이 되고 R이 S가 되는 이러한 연속 반응에서 R의 수율을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CR max를 얻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반응기는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반응기. 그렇다면 여기서 CR max를 가장 높게 얻을 수 있는 반응기는 당연히 PFR이겠죠. 네. 지금은 K1과 K2 값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몇 차인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도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선택도 개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반응기가 각각이 몇 차 반응일 때 어떠한 반응기를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Rmax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반응기는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는 높은 XA를 얻을 수 있는 반응기 그냥 PFR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따라서 PFR을 선택하면 되시고 PFR은 순환 반응기에서 순환비 R이 0이 될 때죠. 0일 때 반응기는 PFR 반응기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순환비는 있으면 안 돼요. 순환비는 있으면 안 되고 순환비가 없는 PFR 반응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 CSTR이 들어가면 전환율이 더 낮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가 좀 복잡하게 출제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어떤 수능률을 높은 전환율을 얻을 수 있는 반응기 고르시면 됩니다. 108번 문제 보겠습니다. 108번 문제 중합반응에서 이 문제 13년도에 출제됐죠. 13년도에 출제됐는데 문제에서 보면 체류 시간에 비해 활성 고분자의 수명이 길 때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체류 시간에 비해서 활성 고분자의 수명이 길다고 하면 반응물이 들어와서 생성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체류 시간인데 이 체류 시간보다 활성 고분자의 수명이 길다고 하면 문제가 없죠. 활성 고분자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이 활성 고분자는 분해되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고분자 분자량의 분포를 좁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 분자량을 가진 고분자 물질, 고분자의 농도를 높게 하려면 나오는데 고분자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오는데 아무 이상 없고 그러면 분포를 좁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분자량의 고분자 농도를 높게 해야 되고 이 말은 수득률을 높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득률을 높게 해야 되니까 그냥 PFR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체류 시간보다 고분자의 수명이 길 때 체류 시간보다 고분자의 수명이 길 때는 고분자가 생성물로 나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전환율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이때는 PF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반면 체류 시간보다 고분자의 수명이 짧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응기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보다 고분자의 수명이 짧으면 반응기 안에서 고분자가 분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이 용이해야 돼요. 온도 조절이 용이해서 고분자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야 돼요. 따라서 온도 조절이 용이한 반응기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이때는 CST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험에 나왔거든요. 체류 시간보다 고분자 수명이 길 때는 뭐 이용해야 되냐? 체류 시간보다 고분자 수명이 짧을 때는 뭐 이용해야 되냐?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문제. 온도가 27도에서 37도로 될 때 반응 속도가 2배 빨라지면 활성화 에너지는 몇이냐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는 아레니우스식 K1분의 K2는 -1 T1분의 여기에서 온도가 27도에서 T1을 27도 물론 넣을 때는 켈빈으로 넣으셔야 돼요. 37도가 될 때 K1은 K1분의 K2 이게 뭐래요? 2배가 된대죠. 반응 속도가. 그러면 이게 그냥 2죠. 그러면 ln E는 -R분의 2A 이렇게 되죠. R은 켈빈이기 때문에 칼로리 단위가 칼로리이기 때문에 1.987 넣어주시고 그렇다면 활성화 에너지 구하실 수 있죠. 결국 활성화 에너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계산하셔서 네. 그리고 1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 다음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그림에서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지금 반응물 A는 감소하고 있죠. A의 농도는 어떠한 값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A는 반응물이 될 것이고, 반응물이 되는데 B가 먼저 초기에 증가하고 그 다음에 S가 증가하죠. 따라서 평행 반응이 아닌 연속 반응 R이 먼저 만들어지고 R에서 S가 만들어지는 연속 반응인데, 지금 각 값들이 특정 농도로 수렴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두 가역 반응이 될 것이다 가 되겠죠. 만약에 가역 반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농도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R과 S 농도는 계속 증가하겠죠. 네, 비가역 반응이라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특정 농도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11번.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씩 읽어볼게요. 회분식 반응기에서는 정합 반응기가 있다. 맞죠? 정합도 있고 정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의 변화가 없다. 당연히 농도 변화가 있어야죠.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CSTR에서 반응이 진행되는데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농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이상적 관형 반응기에서 유체 흐름은 PFR이다. 맞습니다. 회분식 반응기에서는 위치에 따라 조성이 일정하죠. 그럼 뭐에 따라서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분식 반응기는 이 단일 반응기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때 각각의 위치에서 이상적인 회분식 반응기라면 모두 골고루 섞일 테니까 각 위치에서의 조성은 일정할 것입니다. 특정 시간에. 그리고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생성물이 각 지점에서의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이 되겠죠.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는 일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PFR에서 1차 비가역 반응. 이런 거 바로 보시면 공식 바로 적어주셔야 돼요. PFR 1차 반응이래요. 그러면 바로 공식 적으시면 K타운은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xa가 될 것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PFR 몇 차, CSTR 몇 차, 바로 공식 적으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상 1차 반응이 부피가 일정한 등온 회분식 반응기에서 진행될 때 특징이 아닌 것은, 기상의 1차 반응이래요.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죠. 그러면 바로 공식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xa는 kt가 되죠. 이 식을 적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식은 마이너스 ln ca, 0 ca kt와 똑같죠. 이 식을 정리한 게 이 식이죠. 네. 1번 ln 1-xa와 시간 t의 관계를 그리면 직선이 된다. 당연하죠. 기울기는 뭐가 돼요? k가 되고, k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방식이 됩니다. 전환율과 반감기는 초기 농도와 관계없다. 1차 반응에서 반감기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t의 반감기는 ln 2분의 ln 1을 k로 나눈 것, 이렇게 되고, 반감기는 반감기 공식에 농도 텀이 없죠. 또 전환율 식에 농도 텀 없죠. 초기 농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응물질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로 감소한다. 반응물질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 그렇죠. 반응물의 농도가 지금 CA를 말하는 건데, CA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CA, 0 분의 CA는 exponential 마이너스 KT가 되고, 즉 반응물의 농도는 지수함수에 따라서 감소하죠. T값이 증가할수록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음수의 절대값이 커지게 돼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반응 속도를 분압의 함수로 표시할 수 없다. 아니죠. 분압의 함수로 당연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CA는 RT분의 PA가 되고 여기에 CA 공식 넣어주고 여기에 CA 공식 해당되는 값 넣어주시게 되면 PA 제로분의 PA인 분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1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1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에서 원하는 생성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반응 온도를 높게 유지했다. 원하는 생성물을 위해서 온도를 높게 유지했대요. 이때 활성화, 반응 속도 상수와 활성화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 온도를 높게 유지했대요. 그렇다면 우리 속도 상수의 B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1 지금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2고 여기가 K3죠. K1, K2, K3일 때 K1, K2분의 K1은 K2 제로, K1 제로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E1 마이너스 E2인데 제가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고 그러면 K1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 맞죠? K1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일 때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 E1이 E2보다 크면 온도를 높이고 E1이 E2보다 작으면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온도를 높게 유지했다고 했죠. 생성물 R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E1이 E2보다 크다. 이고 또 두 번째 K3분의 K1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분자로 놓고 적었을 때 이 텀은 또 마이너스 RT분의 E1 마이너스 E3가 될 것인데 이때도 온도를 높였다고 했으니까 E1이 E3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E1은 E2, E3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원하는 활성화의 에너지가 크다 작다와 온도를 높게 낮게 유지한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속도상수의 B 공식을 이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분자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반응의 속도상수를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115번 보겠습니다. 115번 다음 반응은 황산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현재 공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분류로 적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반응은 지금 황산제조법인데 여기 나왔죠? 황산 만드는 거 황산제조법. 황산제조법인데 황산제조법은 기본적으로 촉매를 이용해요. 암모니아 제조하는 것도 제조하는 반응법도 촉매를 사용합니다. 네. 기본적인 반응은 촉매를 다 이용한다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요즘에 최근에 이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반응 있죠. 90년도 후반부터 상용화되었던 대부분의 반응들은 다 촉매를 이용해요. 다 촉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촉매 이용한다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촉매 반응으로 하세요. 네. 촉매 반응으로 하시고 촉매는 대부분 백금 등등등을 이용하고 촉매 반응인데 균일 반응이냐 불균일이냐를 물어봤죠. 당연히 불균일이겠죠. O2는 기체고 이황화산 이황화산 그다음에 삼산화황 이러한 물질들은 액체이기 때문에 기체와 액체가 섞여 있으니까 불균일이고 촉매는 고체죠. 촉매는 고체고 서로 다른 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균일입니다. 따라서 불균일의 촉매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네. 115번까지 풀어봤고요. 116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N차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 K는
DT분의 DCA인데 n차 반응이래요. KCA n제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체 반응의 단위가 이렇게 되죠. 이 전체의 단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K의 단위는 몰퍼 센티미터의 세제곱인데 여기에 n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n-1제곱으로 분모에 있어야 되므로 1-n이 되고 s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되겠네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네.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맞고 가야겠죠. 맞고 가야 되시고. 117번 다음과 같은 PFR 반응기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CB는 어떤 관계로 주어지냐? 한 개 한 개씩 차근차근 구하시면 되세요. 먼저 우리가 -RA에 대해서 적어볼 수 있죠. -RA는 K1 B로도 만들어지고 D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K1CA 플러스 K3CA C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CB이기 때문에 CB에 관한 반응 속도식을 적어보면 RB는 K1CA 첫 번째 K1에서 K1 속도 상수에 의해서 B가 만들어지고 K2에 의해서는 소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2CC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K2CB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것은 마이너스 DT분의 DCA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CB 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반응 속도식 미분식에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해야 되고, 이 적분 DT분의 DCB가 될 것인데, 이 적분은 이걸 적분해야 되겠죠. 당연히 CB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CB가 T에 관한 함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식에 CA 농도가 들어있죠. 그냥 CA는 CB랑 다르니까 바로 적분하시면 안 돼요. CA가 CB 농도의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FCB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CA 값을 구해서 CA 값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CB를 적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CA 농도를 확인해 보면 이 값은 이 값은 문제에서 K1 플러스 K3가 K2라고 했으니까 K2CA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적분하면 CA의 농도는 CA, 0 2에 마이너스 K2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CA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고 적분을 해주시면, 대입을 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DT분의 DCB 플러스 K2CB는 K1CA, 0 2에 마이너스 K2T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해 보시면 결국 CB는 K1CA, 0 T 2에 마이너스 K2T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지금 보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정답은 나번이고, 나번에 해당되는 게 K1CA, 0 T에 2에 마이너스 K2T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나번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이 적분 과정이 중요해요. 이 적분 과정 제대로 확인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8번 보겠습니다. (118번) 최적이 일정한 등온 해분식 반응기에서 기체 반응이 일어날 때 성분에 대한 화학 반응 속도 RI는, 지금 반응 속도식이 안 나왔는데 RI에 대한 식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RA는 마이너스 DT분의 DCA인데 이상기체에서 P는 CLT죠? 그러면 CART는 PA가 될 것이고 이것을 C와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CA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게요. CA는 RT분의 PA이고 적분이 아니라 미분이네요.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DT분의 DCA는 RT분의 1 DT분의 T에 관해서 미분해 주시면 DT분의 DPA가 되겠죠. 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RT분의 1 DT분의 DPA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나번 2번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없애면 맞죠? RI는 RT분의 1 DT분의 DPI.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가 1몰/m 세제곱 S 세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면 시험에서 찍으셔야 되고 네. 그래야 됐을 것 같은데 먼저 답을 얘기 드리면 4번입니다. 4번 2번 다공성 촉매 입자 안에서의 기체의 반응은 약 1입니다. 1몰/m 세제곱 퍼세크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하나 어떠한 값을 갖는지 봐볼까요? 공업 폐수 처리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은 이 값은 약 10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제트 엔진에서의 반응은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로켓에서의 반응은 10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개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일할 때 사람이 일할 때 반응 속도는 뭐냐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다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제곱과 10의 마이너스 3제곱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보다 큰 값 정도를 갖는다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제트 엔진이랑 로켓 엔진에서는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네. 그리고 다공성 촉매 안에서 기체의 반응은 1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균일계 액상 반응이 회분식 반응기에서 등온으로 진행되고 반응물의 20%가 반응하여 없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초기 농도 0.2, 0.4, 0.8일 때 모두 25분이었다. 모두 25분이었다. 반응물 농도가 달라지는데 20%가 없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모두 똑같대요. 그러면 무조건 반감기는 1차 반응 반감기일 것이고 P1는 ln K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네,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11년도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